이제 7월에 부가세 확정 신고여가지고 확정 신고는 예정 신고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다른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넣을 거고, 이제 순서는 이렇게 부가세 2회부터 실무 이론 볼 거고요. 신고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서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해서 할 건데, 중간에 그 개정세법이 들어가 있어요.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해줘야 되는 그 개정세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좀 많이 있어요. 한 절반이 이론일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러니? 근데 수출입은 지금 신고서 작성 방법 제외라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들어있긴 할 거예요. 나중에 10월 달에 수출입만 별도로 스터디 할 때 그때 같이 묶어서 자세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출입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부가가치세가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일반 회사에서는 이제 자기네 회사 업종 갖고 있는 거, 그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그 세법만 조금 알면 되지만, 세무대리인들은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책은 세무대리인이 꼭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신고 때 지금 신고하기 바빠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세무대리인이 많이 하는 업종을 넣어놓기도 했고 많이 쓰는 서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가세가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냥 매출세액 10%, 매입세액 10%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매출은 뭐 대부분 일반 과세자들이 부가세 10%는 당연한 거고, 그 매입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회사에서 부가세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세금계산서 다 받았으니까 다 공제를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오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받아보면 이거는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제 공제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려운 거는 세무대리인들은 우선은 세금계산서가 이미 다 발급된 상태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하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 회계 담당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전에 이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이 됐는지, 또는 내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부가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회사에서 많이들 지금은 이제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회계 담당자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이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금을 주고받기 위해서 돈을 안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용역 같은 거는 무형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언제 매출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와 유형의 것들은 내가 매출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이 물건이 내 창고에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거를 장부에 똑같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버리면 표현을 해줄 수가 없죠. 재고는 그대로 또 장부상에 남겨둔 상태로 될 거고. 그러니까 실질하고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장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연결해서 이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야 딱딱 맞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최대한 걸리지 않게끔은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을 주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거나 돈을 받게 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게 이제 용역 같은 거는 계속 이게 좀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여서
이거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신 계약서를 봐요. 계약서에는 거기에 언제 돈을 받기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까지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튀어나오는데, 재화 같은 경우는 진짜 유형의 물건이 내 창고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죠. 그 재고자산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재화는 눈에 띌 가능성이 더 있어요. 최대한 이제 그 회사가 돈을 안 줄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급해버리면 돈도 못 받았는데 우리는 부가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매출자는. 그래서 이제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걸렸을 때는 모든 가산세가 다 걸리게 되죠. 매입자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니까. 그 세금계산서 중에, 매입세금계산서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 그때는 이런저런 가산세는 안 붙거든요. 근데 매입세액 10% 그거를 아예 전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돼버리면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발급을 직접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쪽 회사에서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세금계산서를 뭐 6월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났는데 우리 7월로 2월 합시다 했을 때 7월로 2월을 하려면 다른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7월로 2월을 했으면 세금계산서 한 장 2월을 한 거지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부가가치세가 1기 확정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2기 예정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속의 문제도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절충하는 게, 그러면 같은 분기에는 좀 합시다. 5월이면 6월, 뭐 6월 정도. 6월이면 그냥 6월로 끝내고 7월로 넘어가지 않게. 근데 이 확정해서 예정 넘어가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데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거는 연도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 매출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 법인들이 대부분 12월 말 법인이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 것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설명을 계속 하긴 할 건데, 12월 매출을 1월로 넘겨버리면 연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법인세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매출을 2월을 시켰어요. 매출을 2월 시키면 매입은 기존에 다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8년도에는 매출이 19년도로 2월이 됐으니까 뭐 이익이 줄어든다거나, 그죠? 원가는 다 그대로 들어갔을 거니까 내년에는 원가는 없고 매출만 있으니까 또 이익이 또 많이 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귀속의 문제 때문에 법인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 걸쳐 있는 회사들은 법인세 10% 20%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때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기 확정이어가지고 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12월 정도에 나중에 그 결산을 대략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막 있어요. 우선은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이루어져야 뭐 법인세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12월 달에 우리 세금계산서 얼마나 발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의도 올 수도 있고, 뭐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뭐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걸리면 그렇게 이제 귀속 문제도 따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회사를 그렇게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조사관들이. 그쵸? 그러니까 좀 이상한, 전산으로 했을 때 이상한 데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걸리기만을 바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세무대리인들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죠. 네.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는데도 진행을 하는 거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세금계산서를 우리는 보통 세무대리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많이 봐요. 계약서를 잘 안 봐요. 회사에서 계약서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면 세무대리인들도 회사에다가 이 건에 대한 계약서를 다 주세요라고 안 해요. 세무대리인들은. 근데 이제 외부 감사를 볼 때는 감사인들은 뭔가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 계약서를 다 달라고요. 다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금 지급 조건, 뭐 납품 조건,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게 되면 돈을 언제 받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된 게 없다. 납품일자는 거기 계약서에 납품일자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급일자가 되죠.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계약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된 내역하고 안 맞다. 네.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신고가 끝이 아니에요. 신고는 세무서에서 모든 회사에 부가세 신고를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해서 신고서 하고, 그리고 우선 이거 네가 맞게 신고했다라고 하니까 자진 신고로 해가지고 자진 신고 납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걸렸을 때는 이제 깊게 디테일하게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럴 때 이러한 계약서랑 같이 봤을 때 안 맞으면 이게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세무조사를 만약에 했어요. 세무조사를 우리 회사 했어요. 근데 부가세는 쌍방이잖아요.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공급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공급받는 자도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쌍방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얘도 같이 걸려요. 그래서 발급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약간 고려를 하셔가지고 발급을 하시고, 근데 나는 이제 어떠한 이슈가 일어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제 저쪽 위에서 뭐 윗사람들이 하던가 뭐 대표가 하던가 본인이 진행하는 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렇게 진행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이러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왜 내가 그때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주지 않았냐, 네가 진행하라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항상 뭔가 문의가 오면 그냥 그렇게 발급하셔도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문제점을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진행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판단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에 대해서 다 계약서에 대해서 써져 있고,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있잖아요. 수익비용 대응은 회계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 쪽에서 수익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원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2월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수익비용 대응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 먼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회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법을 연결을 하는데, 그 세금계산서 발급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수익비용 대응을 시키자. 근데 세법에서는 수익비용이라고 안 하고 법인세에서 송금하고 뭐 입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쉽게 이제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출세금계산서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이 원가가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니까. 근데 요거를 매출을 2월 시킨다. 그러면 매출이 없는 원가가 돼버리고, 2월 됐을 때는 원가가 없는 매출이 돼버리고, 말이 안 맞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도 그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인식을 하고 계시면, 뭔가 문의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연결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세무대리인을 했었잖아요. 그 회계 담당자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이거를 세법하고 회계하고 연결한 제 생각들을 여기에다가 썼어요. 그 부분은 이제 세무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 교재에다 썼으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세법이 있는지, 왜 회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분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같이 연결을 해서 제가 교재를 쓴 거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제 업무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길게 막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다 담을 수는 없고, 글을 쓸 때는 또 그 글 쓸 때 하는 그 업무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넣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엇인가부터 볼게요. 신고. 그나마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아는 지인이 법인을 냈어요. 법인을 냈는데 매출이 몇 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제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걸 하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의 취향 닉네임을 쓰는데, 개치님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해보라 그랬대요. 내가 그걸 듣고 그냥 내가 해줄게. 왜냐면 몇 건 안 되는데 이제 법인이니까 기장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법인들이 자기네가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가지고 세무대리인한테 법인세 신고할 때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계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다 다시 넣어야 돼요. 매입 매출 다 반영을 해야 되고, 더 싫어. 차라리 부가세부터 했으면, 차라리 신고대리라도 부가세 신고를 했으면 좋은데, 자기가 부가세 신고를 다 해가지고 법인세 신고할 때 그 자료 갖고 오잖아요. 세무대리인들은 그냥 다시 다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부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매출은 쉬우니까, 매출은 그냥 땡겨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매입을 뭘 넣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신용카드 매입도 그냥 부가세 있으니까 다 반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몇 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해주는데, 이거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쉬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거 쉬운 일 아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세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간단하게. 왜냐면 홈택스가 너무 잘 돼 있어. 홈택스에서 그분들은 이제 신고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근데 홈택스 신고된 자료 가져온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기 싫어요. 왜냐면 아까처럼 매입, 신용카드 매입을 뭘 넣는지 정확히 그 사람들도 내역을 몰라요. 그냥 매입세금계산서만 넣었으면 딱 괜찮은데 막 신용카드 매입 다 넣어버리고 그래놓고 자세한 내역은 없고. 근데 우리가 신고한 거하고 장부한 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일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력이 올라갈수록 부가세 신고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경력에 따라서 이제 업종이 달라져요. 이제 뭐 쉬운 업종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업종이 있다라고 하는데, 쉬운 업종은 그 매출세액 10%, 매입세액 10%딱 끝나는 거. 근데 어려운 업종들은 안분도 해줘야 되고, 이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될 매입세액인가 이런 것들 판단을 담당자가 직접 다 해줘야 되고, 아리까리한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이 매입세금 계산서를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지 정확히 일반적인 뭐 복리후생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막 자산으로 가야 될 건데, 이 자산이 내가 볼 때는 건물일 것 같은데 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계정 과목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경력이 좀 아직 안 됐을 때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쉬운 업종을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경력이 올라갈수록 연차가 될수록 그런 업종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차가 아주 많이 알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게 알고 있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거는 기대는 있죠. 3년에서 5년 차. 그래서 약간 이제 부담이 되고. 근데 그 시기를 벗어나면 괜찮아져요. 맨날 쉬운 업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업종 한 거를 이 한 단계를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원리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원리는 비슷해서 이 원리를 깨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여기 신고하고 뭐 이거는 이제 신고고 환급 받는 거는 여기 이제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더 많으면 세무서한테 환급을 받는데 세무서가 그냥 환급을 안 해주죠. 다 이럴 때는 더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대금 증빙 내역이 있어야 돼요. 환급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부가세 때 뭐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대금 증빙도 확실해야 되고 이거를 부가세 때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저희 클라이언트들 업무 회사 파악을 하다 보면 이 회사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 업무를 할 거면 이 회사의 특징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기중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지금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거를 그 정도쯤에 뭐 이제 1기 예정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1분기 거 특징이 나오잖아요. 사장님 이러한 내역이 있으면 앞으로 있을 것 같으면 이러한 자료를 준비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래야 돼요. 납부 같은 경우는 납부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조사관이랑 연락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환급인 경우에는 조사관하고 연락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조사관이 환급해줄 때는 거기도 다 단계 승인을 거쳐서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있는 회사들한테는 계약서, 대금 증빙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 세금계산서도 딱 그 계약서에 맞게 공급 시기에 맞게 발급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안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반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그러한 내역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때 돈도 그때 나가지 부가세 신고할 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계산서도 그때 발급이 되지 부가세 신고할 때 발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부가세 최종 담지자는 소비자이죠. 우리가 지금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로자면서 소비자죠. 우리가 다 부가세를 내고 있어요. 근데 부가세 뭐 탈세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는데 사업자가 자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서 부가세를 덜 내는 것들이 이제 탈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할게요. 식당은 대부분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매출을 1억을 했으면 거기에 부가세 1,000만 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 부가세가 1,000만 원이 있으니까 1,000만 원을 다 내야 되는데 얘도 어쨌든 사업자니까 소비자한테 받아놓은 부가세 1,000만 원이 있긴 한데 사업자니까 네가 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뭐 어떤 비용들이 있으면 그 부가세는 공제를 해줄게 해서 그 공제해주는 거를 차감하고 납부하는 게 부가세 신고 납부인 거거든요. 근데 이 공제받는 부분에서 실제 사업에 투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실제 사업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탈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절세가 아니죠. 탈세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놓은 세금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거 만들기 위해서 매입이 얼마 들어갔어 해가지고 의제매입세액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현금 같은 거 현금은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쨌든 부가세를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냈어요. 그 중간에 사업자들이
이 받은 거를 잘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탈세를 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탈세는 뭐 소득세, 법인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도 예, 있죠. 부가세도. 근데 사업자들도 최종 감세자인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들도. 이 부가세라는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그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데 면세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면세 매출에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매출에 대한 과세 매입만 부가세 공제를 해주는데 면세 매출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 면세 매출 때문에 발생된 뭐 매입이 있을 거잖아요. 과세 매입이, 부가세 과세 매입이. 그러면 면세 매출에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과세 매입은 부가세 공제를 안 해주죠. 그러면 사업자는 이 부가세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다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감세자는 그럴 때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 매출이라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있잖아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이제 최종 감세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가 부가세를 다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제를 받게 되면 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하는 게 딱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공제를 받게 되면 이것도 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저 밑에 나올 거예요. 부가세,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부가세 신고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거는 각각 발급 시기마다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거.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건데 이 기한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런 가산세들이 적용이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요거죠. 요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 이거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뭐 늦게 발급을 했는데 요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출자는 어쨌든 부가세를 다 냈어요. 상관이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세금계산서는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정기 신고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법인세 신고도 끝나고 뭐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세무조사하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미 부가세 다 공제 받았잖아요. 매입자들은. 그러면 이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딱 밝혀졌을 때 매출자는 이미 부가세 냈으니까 괜찮은데 매입자는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다 토해내야 되고 거기에 딸려있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 내야 되겠죠. 요렇게 돼버리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세무대리인한테 문의가 들어올 거예요. 이런 건들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런 조금 이상해요. 뭔가 이월시켜달라고, 이월시켜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잘못된 걸 알지만 이제 막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발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문제점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세무대리인한테 문의를 꼭 반드시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했는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몇 년 있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세무대리인하고 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세무대리인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라도 조금 더 좋게 해주면 더 정이 가더라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왜냐면 거기 담당자도 같은 직원이거든요. 나도 직원이고.
서로 일을 같이 하는 건데, 이거를 클라이언트들이 세무대리인한테 뭐 기장료 준다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어떤 사장님들이 막 함부로 했어요, 나한테 막 그게 막 가슴에 남아 있었지. 어쨌든 그러니까 말이라도 조금 다정하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더 잘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머피의 법칙처럼 한 군데 업체가 정말 나랑 어떻게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난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꼭 그 업체는 또 다음에 다른 또 문제가 막 생겨요. 이상하게 잘해주려고 여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또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희한해. 그래서 저 그런 업체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잘해줘야지 잘해줘야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게 옛날엔 종이세금계산서가 많았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가 2011년도인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다 종이세금계산서였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갖다 줬대요. 나는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갖다 줬더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계속 안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신뢰가 확 떨어지죠. 나는 자기는 분명히 갖다 줬는데 난 안 받았다고 그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고 거기는 잊을 수가 없네. 네. 네, 그래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해가지고 여기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세무대리인들은 어느 정도 알 건데 저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자격증 공부하고 들어간 거니까 명칭 조금 정도야 알겠지만 이거를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나중에 경력이 좀 됐을 때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간 거, 이제 대표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쓴 것도 가서 세금계산서를 막 받아오고. 근데 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해줘야 돼요. 근데 사업 무관으로 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개인 그렇게 했으면 신용카드 썼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거나 했으면 그 사람 그 대표자는 근로소득자니까 신용카드 공제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연말정산 때.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무조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뭐 발견이 됐다 그러면 공제 못 받으신다. 골프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골프 회사 가가지고 그냥 현금 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해드릴까요? 뭐 이러니까 발급해달라고 했겠죠. 그때 차라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다가 이런 건들이 있으면 이거는 공제 못 받는 거라고 안내해 주세요. 그냥 매입세 불공제 되는 거네? 라고 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런 건이 있으면 이거 세금계산서 받으셨지만 공제는 못 받으시는 거라고.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있는 데들은 그 내역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그분들도 왜 안 되는지도 이해 못하고 이거를 다음에 또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얘기해 주셔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과세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고요. 이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있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하죠. 지금 이제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는 안 넣어놨어요. 간이과세자는 뭐 1년에 한 번 신고니까. 그리고 간이과세자들도 지금 확정신고 기간에 일정 요건이 되면은 부가세 신고를 해줄 수는 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얘기한 거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고, 겸용사업장, 과세면세 겸용하는 사업자 경우에는 계산서도 발급이 되죠. 그러니까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거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을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죠. 농수축산물. 그리고, 그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들이 과세 세금계산서도 있고, 면세 계산서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공통매입세액 계산도 해줘야 되고, 하겠죠. 예, 공통매입세액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자재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겸용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업종 중에,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하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인은 3만 원 이상 현금으로 나가게 되면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규모가 소규모일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할 수 있어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니까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니까 전자로도 발급해줄 수도 있어요. 발급이 돼요, 홈택스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공제도 받으면 안 되지만 발급했다라고 해서 요거를 납부를 했으면 또 환급받아야 되고 하겠죠. 근데 간이과세자가 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서 매출 세액으로 이제 납부를 했으면 그거는 환급받을 수 있는데, 공급받는 자 있잖아요. 공급받는 자가 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공제 받았을 거잖아요. 이거는 또 다 납부를 해야 돼요. 가산세 다 걸려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간이과세자 요 체크하는 거.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도 못 받게 되겠죠. 요거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을 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대금을 받는 날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공급 시기가 있어요. 말 그 자체로 이제 발행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했을 때 내 재화가, 내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 창고에 있던 게 공급을 했으면 다른 사람 창고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화 인도하는 때. 이거를 처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 교육받으러 막 가는데, 인도하는 때,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처음에 인도? 이런 용역, 이런 글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때. 인도. 되게 어렵게, 제가 그때 봤을 때 정말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이런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유는 장부로 제대로 할 경우에 더욱 명확해지는데, 수익 비용 대응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왜 인도하는 때인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라고 되어 있고,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책들을 보면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 여기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부동산 임대업들이 여기 많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나 월세 못 받았는데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 발급을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고, 못 받은 돈은 대손이죠. 대손. 근데 싫어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주고, 몰라, 나 그냥 부가세 안 낼 거야. 부가세 받지도 못했는데 왜 부가세를 내냐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보증금 받아 놓으셨잖아요. 네, 보증금이 그거다 라고 해주셔야죠. 선발급 세금계산서 이거 인정해 주는데, 이 대가를 지급을 안 하면, 그러니까 돈도 안 받았고
물건도 안 갖고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했어요. 그럼 그냥 종이죠, 그거는. 그냥 부가세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얘는 부가세를 더 내야 되는 사업자, 얘는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공제받을 게 필요한 사업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부가세를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부가세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도 조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다 해놨어요. 근데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살 것이 명확한 거잖아요. 공급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준 걸 거니까. 그래서 선발행 세금계산서, 원래는 원칙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다 발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돈만 먼저 갔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는 요거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면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주고요. 신용카드는 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매출액으로 신고를 해주면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돼버리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률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이중으로 그 매출세액으로 안 잡혀요. 매출액으로. 근데 또한 개인사업자들은 이런 거 해주잖아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요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정도에만 요 공제를 해줘요.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 요 매출세액 개인사업자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한테 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에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라고 하면 요것도 해주면 안 되죠. 그 금액만큼은 빼줘야 되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아마 이게 신용카드 매출로 잡힌 게 거기에 뭐 1%, 1.3%, 2.6%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반영이 됐는지는 수기로 한번 또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100% 다 해주진 않아요. 내가 수기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발급 의무자는 지금은 대부분 다 발급 의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급 의무자가 아니어도 지금은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편하다라는 거를 알아서, 근데 발급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는 없죠.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여기는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수정신고 했을 때 이 공급가액이 달라지잖아요. 3억이 뭐, 수정신고 하기 전에는 2억 9천이었어요, 매출이. 근데 수정신고를 하고 나니까, 매출액 수정신고를 하고 나니까 3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돼버리죠. 그 발급 의무자 시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 시기도 읽어보십시오. 이 정도. 대부분은 그냥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남의 손에 이제 넘어가는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급 시기도 그렇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 잠깐 얘기해보면, 수출이, 선적일자를 딱 못 박아놨잖아요. 선적일자로. 그때 이 소유권이 배에 실림과 동시에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졌네?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물건만 떨어졌네? 이게 바닷속에.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수출업자는 자기 손해볼 게 없죠. 수입업자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실제 계약서 상에 여기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인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수출입할 때. 뭐 이제 국내 사업자 거래할 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물건을 이제 거기 창고에 딱 놓을 때까지냐, 아니면 내 창고에서 나갔을 때, 반출이 됐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내 창고에서 나갔을 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얘가 뭐 사고가 났어. 다 이렇게 막 흩어지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거의 피해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놔요. 그래서 공급 시기, 약간 이제 실제 계약하는 부분,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긴 있어요. 여기는 세법을 제가 좀 이렇게 세법을 넣어놓은 거라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이 세법 조문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인지 막 쉬운 그런 것, 누군가가 해석을 쉽게 해놓은 거를 볼 때도 있지만 그걸로 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경력이 계속 올라갈 때는 그러한, 왜냐면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간 글들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모든 것들은 조문에서 다 나와요.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용어가 막 어렵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는 거를 어렵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 법조문을 직접 보고 해석을 하고, 다른 법조문 연결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